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33회 고전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만물에 대한 관심이 깊고 그중에서도 자연을 사랑하는 안브르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명이 없습니다. 네. 순트님이 아프시답니다. 한 6, 7개월여 만에 네. 첫 결근. 결석자. 네. 어떻게 처리하죠? 강력하게 처리해야죠. 네,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네. 아마 코로나 한 번 걸리셔가지고 네. 코로나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음. 과로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 누적이 아닌가 네. 싶은데 오늘 아침에 저희 녹음 당일 아침에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음. 이번 에피소드는 저희 셋이서 칙칙하네요. 네. 네. 큰일 났습니다. 근데 약간 합리적인 추론이 될 만한 네. 결근이다. 뭐요? 준비하면서 엄청 힘들어 하셨거든요. 아. 뭔가 너무 할 게 없다. 그러니까 조금 밑밥을 까셨어요. 네. 어. 며칠 전에 네, 그 뭔가 약간 불안불안한데 싶더니 당일날 갑자기 결근을. 월요일쯤에 저희한테 이제 잘 준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네. 밑밥을 1차로 일단 까시고 네.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네. 뭐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네. 순트님. 네. 농담이고요. 진짜로 뭐 약 드시고 이렇게 있다 그래가지고 네. 일단 한 회차만. 네. 간단하게 저희 순트님을 제외하고 저희 셋의 근황을 한번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번 주에 이제 회사에 신입사원들이 들어왔어요. 오. 그래가지고 한창 교육을 하고 있는데 네. 신입사원 나이가 26 이렇더라고요. 거의 대학 이제 졸업하신 이제 막 분들. 졸업한 예, 네. 여자분들인데 어. 여자분들도 요즘은 한 25, 6 이럴 때 졸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뭐 휴학도 많이 하고 준비도 하고 이러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격세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나이 차가 벌써 꽤 많이 나니까. 원래 후배들 하면은 몇 살 차이 안 나니까 막 친구처럼 지내고 네. 네. 그랬는데 이제 나이 차도 꽤 많이 나고 연차도 꽤 많이 나니까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후배들 앞에서 이제 마냥 경고망동할 수가 없구나. 그냥 막 같이 어울리고 막 이러면은 뭔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고 뭐 어떻게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엄한 척해요? 네? 근엄한 척해요? 근엄한 척이라기보단 네. 주로 그냥 업무 얘기만 하고 이렇게 사적인 얘기는 좀 줄이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차갑게 느껴지겠다. 걔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 제 성격 자체가 막 그러니까 오기 전에는 네. 그렇게 해야겠다. 약간 차가운 업무 왕 느낌, 업무 선배, 차가운 약간 츤데레 업무 선배. 업무는 뭐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려고 했는데 막상 오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챙겨주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아무튼 제 마음 상태는 예전에 후배를 받았던 것보다는 한층 뭔가 어렵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연차도 차이 많이 나고 하니까 뭐 사적인 거 물어보기도 좀 뭐하고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뭐 세대 차이 같은 걸 느끼나요? 아직까지 뭐 그런 깊은 얘기는 하지 않아가지고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좀 마음의 벽이 있나 봐요. 뭔가 벽을 좀 깨세요. 그래야겠어요. 벽을 깨면은 막 꼰대라 그럴까봐. 그러면 꼰대라고 생각할까봐. 몰래 나 이런 사람 아니라고 저희 팟캐스트 주소 하나 남겨줘요. 제가요? 네, 그분들한테. 나 원래 이렇게 차갑지 않다. 바로 꼰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들으라고 지금 하는 거냐고. 구독해라. 네. 아무튼 지난 일주일은 막 저도 적응하느라 새로운 사람들 적응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그러겠네. 네. 뭐 유생님은 뭐 하셨어요?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일이 많아가지고 네. 정말 진짜 일만 하다가 보냈어요. 그래요? 진짜 일하다 죽을 뻔했어요. 야근도 계속 하고 야근도 그랬어요? 진짜 많이 했고 9시 전에 퇴근한 날이 없었어요. 와. 진짜 힘들게 일을 했고 네. 주말에도 좀 일을 했었고요. 와. 저희가 일요일에 녹음하잖아요. 어제네요. 네, 어제까지 좀 일을 집에서 잔업을 좀 했었고 네. 일이 좀 많았던 한 주여서 피곤하네요. 유생님은 근데 어떤 워커홀릭 스타일이세요? 아니면은 워라밸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세요? 저는 완전 워라밸 추구죠. 워라밸. 네네. 근데 또 일이 많으면은 일을 해야 되니까 집중해서 일을 하긴 하지만 일만 하다 죽을 수는 없다라는 주의입니다. 네. 가끔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일을 함으로써 자아 정체성을 찾는 분도 있잖아요. 내가 일이 많으면 뭔가 살아있는 것 같다. 그 느끼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그쵸. 어느 순간 알게 되죠. 맞아.
나만 놀았나 본데? 드라마만 봤는데. 이번 주. 근데 네. 빈둥님이 네. 제일 저는 빡빡한 스케줄에 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 주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두 네. 분이서 추천해주신 드라마 봤습니다. 나이 아저씨 보고 다 봤어요? 유튜브로 봤다면서요? 네, 저는 드라마를 무조건 요약본으로만 보기 때문에 진짜 안 되겠다 이거. 충분했다. 하지만 요약본이었지만 충분히 재밌었다. 그래요? 요약본이 그렇게 잘 제공이 돼요? 네, 그러니까 요약본이라고 뭐 10분짜리 얘기 아니라 나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한 3시간이었나? 이 정도였던 것 같고 유생님이 추천해 주셨던 그 후에 우리는 또 한 2시간짜리로 봤는데 두 개 다 울었습니다. 요약본 보고 울었다고요? 네. 아니 요약본을 무시하지 마세요. 요약본이 진짜 그 완전판 보면은 거의 네. 뭐 오열하겠네. 완전판을 보면 오히려 지루해가지고 힘들 수도 있는데 요약본 보면 요새 유튜버들이 아주 재밌게 이게 요약을 해놓기 때문에 하여튼 두 분 덕분에 재밌었다. 네. 다음에 또 추천을 받고 드라마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오늘부터 저희는 4주간 또 다른 특집을 진행을 해볼 건데 이번 주부터 저희가 4주 동안 다룰 특집은 고전 특집입니다. 네. 고전이라 함은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나 작품 뭐 이런 거를 얘기한다고는 하는데 네.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고전은 그것보다는 좀 넓은 분야에서도 고전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고전의 의미는 뭐 그게 어느 분야든 간에 뭐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약간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게 고전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저희가 4주 동안 각자 하나씩의 고전을 자유롭게 분야를 선택해서 골라가지고 저희가 에피소드를 구성해 볼까 합니다. 원래는 첫 번째가 쓴트님이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오늘 병가를 쓰셨기 때문에 2번 타자였던 제가 1번 타자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조금 스트님이 무거운 걸 한 다음에 가벼운 걸 하려고 그랬는데 순서가 바뀌어버려가지고 초장부터 이제 가벼운 걸로. 초장부터 가벼운 거로 가게 됐는데 제가 다룰 고전은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이요? 네, 고전 게임을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다루기 전에 게임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뭐 게임 좋아하세요? 남자들은 다 좋아하지 않나요? 네, 게임? 그렇죠. 좋아하죠. 유승님도 좋아했어요? 네네, 저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그래요? 조금 취향적인 측면에서 깊게 들어가면 네. 저는 남들이랑 대결하는 게임보다는 네. 혼자서 즐기는 게임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싱글 플레이. 네. 뭐 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이제 디아블로 그리고 중학교 때 올라가면서 제가 플레이스테이션을 진짜 부모님께 엄청 쫄라가지고 하나를 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위닝 11을 하기 시작했죠. 네.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가장 유명했던 축구 게임이죠. 네네. 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플스방 붐과 함께 네. 그 위닝 11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막 학원 땡땡이 치고 플스방에서 이거 엄마 들으면 안 되는데 플스방에서 막 게임하고 친구들이랑 그랬던 기억. 네. 막 내기하고 그게 한 거의 고등학교까지 쭉 이어졌죠. 이제 위닝 11의 신화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별로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대학교 때 저 부르님이랑 같이 플스방을 간 기억이 있는데 그래, 대학교 때 좀 했네. 가서 막 이겨가지고 이렇게 막 꼴사납게 말이야 게임 좀 못한다고 자꾸 꼽주고 그 골 넣으면 이제 옆에서 깐죽거리는 맛이 또 필요하거든요. 상대방을 이제 도발하는. 네. 저는 위닝 11을 잘 못해가지고 가서 맨날 발리고 놀림받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네. 고등학교 때 많이 해가지고 그 실력이 대학교까지 유지가 됐나 보네요. 그러네요. 대결하는 게임 안 좋아하셨다면서요? 근데 이기는 대결하는 건 또 좋더라고요. 개 좋아하던데? 제가 지는 건 재미없는데 제가 이기는 건 재밌더라고요. 이기는 대결 게임을 좋아한다. 네네네. 유승님은 뭐 하셨어요? 저는 RPG 장르 좋아했죠. 네. RPG 장르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파랜드 택틱스 아시나요? 그거는 진짜 옛날 게임 아니에요? 네.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 언제 한 거예요, 그거를? 중학교 때 했나? 네, 파랜드 택틱스는 제 기억으로는 그 펜티엄급 컴퓨터에서 하던 게임 아니에요? CD 넣고. 맞아요. PC 게임이죠. 그렇죠. PC 게임. 윈도우 98? 이쯤 내 돌아갔던 게임들이고 RPG 중에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했던 창세기전. 창세기전 이것도 진짜 오랜만이네. 정말 좋아했던 게임들이고 또 실이란 게임이 있어요. 실? 네. 처음 들어보네요. 이건 처음 들어보네요. 실 진짜 그 스토리 라인이 정말
죽여주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그 플스에서는 플스도 저도 집에 있었는데 네. 파이널 판타지 10이 있거든요. 파이널 판타지. 네. 그것도 스토리가 진짜 좋아요. 그 네. 당시에 머리카락이 막 되게 하늘하늘 구현돼가지고 그래픽도 굉장히 우수했고 지금 보면 조금 촌스럽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굉장히 혁신적인 그래픽이었었고 네, 파이널 판타지 10이 정말 명작 중의 명작이었죠. 근데 두 분 다 거의 그냥 싱글 플레이 게임만 하시고 온라인 게임은 안 하셨어요 따로? 온라인 게임은 그냥 친구들이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포트리스, 초등학교 때 포트리스, 그다음에 네. 크레이지 아케이드, 퀴즈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 큐플레이의 전신인데 네. 퀴즈 이런 거 하고 그래 기억이 나네요. 네. 저도 조금씩은 건드렸었어요. 뭐 크레이지 아케이드도 했었고, 네. 뭐죠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 술 먹고 카트라이더 많이 했다. 대학교 때. 음주운전 많이 하셨네요. 음주운전. 대학교 때 진짜 많이 했고. 그럼 기본적으로 두 분 다 그냥 집에서 혼자 즐기는 게임을 더 많이 하셨네요.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캐주얼한 그래픽보다는 저는 네. 되게 사실적이고 멋진 그 이펙트가 들어가 있는 게임을 좋아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더 플스 쪽으로 관심이 넘어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지금은 두 분 다 안 하세요? 지금은 저 핸드폰으로 모바일 게임이요? 쿠키랑 킹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데뷔 시스터즈의 게임이죠. 네네. 예, 데뷔 시스터즈. 예. 저는 요즘은 잘 안 해요. 핸드폰 게임도 안 하고? 핸드폰 게임은 전혀 안 하고 요즘에도 플스 5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니즈는 있고 관심은 있는데 이제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요즘은 좀 관심을 놓고 있죠. 제가 알기로 쓴트님이 의외로 플스 게임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플스를 가지고 계세요? 5 이런 거?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예전에 같이 겹치는 지인한테 뭐 게임 CD 빌려가지고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번 쓴트님한테 뭐 이런 게임 한번 다뤄달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인생을 망칠 뻔한 시기가 한 3시기 정도가 있습니다. 인생이 한번 휘청했던 시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3번 정도가 있는데 그 3가지의 원인이 된 콘텐츠들을 한번 저희 방송에서 차례차례 다뤄볼까 고민이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가지고 그중 하나인 게임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게임을 조금 많이 한 편인데 저는 온라인 게임을 주로 많이 했고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바람의 나라 이런 것이었나요? 뭐 바람의 나라, 메이플 스토리, 아까 말했던 퀴즈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것들 온라인 게임을 위주로 하다가 온라인 게임이 조금 질릴 때쯤이면 축구 게임들 뭐 FM이라고 악마의 게임이 있거든요. FM 저도 많이 했는데. 네, 그 게임으로 중3을 일단 날렸고요. 그 당시에는 FM이 아니라 CM 아니었나요? 챔피언십 매니저라고. CM에서 넘어올 그 시기여가지고 처음으로 넘어오던 시기. 네, 제가 중3을 한번 깔끔하게 1년을 날렸고요. 어떻게 보면 좀 고등학교 그 입시도 있잖아요. 네. 그때 가장 중요한 시기를 일단 그걸로 날렸고 좀 잠잠해지다가 고3을 이제 피파 온라인으로 또 한번 날려가지고 제 인생의 3자는 이제 다 날라갔습니다. 초3은 아마 뭐 다른 게임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날렸는데 그 많은 게임 중에서 제가 가장 애정하는 게임으로 오늘 한번 중심으로 다뤄볼까 하는데 바로 스타크래프트입니다.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고전 게임을 특정 게임을 해봐야지 생각을 했는데 뭔가 게임을 대표할 만한 무언가 그러니까 게임 중에 게임이 없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남은 게 스타크래프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크래프트를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뭐 요새는 우리나라의 민속놀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 e스포츠의 시작점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렇죠. 게임에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평가받는 스타크래프트를 오늘 고전 게임의 약간 아이콘의 느낌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저희가 1시간 동안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간단히 개요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기 전에 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스타크래프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뭐 기억나는 거 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는 어려운 게임이었다. 네, 이거 유행할 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랬는데 당시 CD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유명했던 게임이어서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 CD 패키지가 집에. 그래서 하나 사긴 샀죠. 그 확장팩 이제 브루드워랑 2개 다 샀는데 그거 당시에 사기가 그래도 쉽진 않았을 텐데 꽤 비쌌었어요. 그랬나요? 그때 패키지 가격이 한
CD 가격이 3만 원? 이것도 엄마한테 그 당시에 조르셨나 본데? 그렇죠. 불효자였습니다. 예. 근데 그걸 사놓고 잘 안 했어요. 왜냐면 네. 너무 어려우니까. 그 마우스 컨트롤 막 키보드 이렇게 하고 이게 제 성향이랑은 잘 안 맞더라고요. 어렵긴 한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캐릭터 디자인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뭐 저그, 유닛들 그런 거 따라하면서 놀아서 그 목소리 같은 거랑 예, 행동 막, 이런 거. 이거 있잖아요. 그 어릴 때 그거 막 따라하면서 놀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네. 게임은 잘 안 하는데 괜히 막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그게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빼고 다 하니까 맞아. 그걸 모르면 되게 소외감이 느껴졌어. 맞아. 뭐 유승님은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저도 어려운 게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친구가 이 게임을 설명을 막 해줬거든요. 그림 그려가면서 저한테.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하나 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PC방이 엄청 붐이 일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학교만 끝나면 다 PC방으로 몰려가고 그랬었는데 저는 PC방이 담배 냄새가 나서 싫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막 다 담배 피고 그랬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제 친구 중에는 뭐 이것 때문에 PC방에서 돈을 엄청 썼던 친구들도 있고 네. 또 스타크래프트 하면 또 생각나는 거는 온게임넷이 생각이 나네요. 많이 보셨어요? 네, 그거 나중에는 많이 봤어요. 되게 좋아하는 그런 뭐라고 하죠? 게이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프로게이머들이 많아서 그 당시에 저희가 저그 프로게이머들을 되게 좋아해서 얘기 나온 김에 국기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국기봉은 너무 옛날 아니 사람이고. 그 1세대 우리 때가 딱 그때요. 국기봉 선수 뭐 저는 조진락 세대. 조진락 맞나? 조용호, 홍진호, 박경락? 박경락. 저 박경락 선수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지금은 돌아오셔가지고. 맞아요. 네. 지금 그 스타크래프트를 즐기는 친구들은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국기봉 씨나 박경락 씨나. 근데 뭐 저희 1세대 선수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한 선수들이었고 또 기억에 남는 선수들 있어요? 임요환? 네, 임요환 뭐 테란 황제 임요환 씨 있고. 그다음에 임요환 씨 하나 전에 또 이윤열 씨인가요? 이윤열이 임요환 씨 뒤고 아마 기억하시는 게 이기석 씨일 거예요. 맞아요. 이기석 씨. 쌈장. 맞아요. 쌈장은 다 기억하지.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분의 그 전략집, 공략집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2차 판권 이렇게 해서 책으로 서점에서 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사가지고 이제 게임은 안 하는데 전형적인 전 그때부터 이론파여가지고 그냥 그 책을 읽는 거예요. 그 전략집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스타크래프트가 이런 게임이구나. 그렇게 하고 하지는 않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기석의 이름은 잊어도 쌈장은 다 기억해. 맞아요. 그 광고가 워낙 인상 깊게 뇌리에 남아가지고 맞아요. 그분이 진짜 1세대 완전 거의 최초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최초 중에 한 사람이고 뭐 기욤 패트리 여러분들도 맞아요. 있고 박정석 씨 프로토스 많이 보셨네요. 네, 저 좋아했어요 그때. 얘기할 거리가 진짜 막 수없이 많아가지고 사실 스타크래프트 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고전 특집이다 보니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어떻게 지금의 시대에서 고전으로 남을 수 있었는지 그 성공 요인과 조금 나아가서 실패 요인 그다음에 지금의 우리나라 문화 산업에서 갖는 의의까지 한번 그쪽에 집중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블리자드라는 게임 회사에서 제작한 1998년도 게임입니다. 1998년도 3월 31일에 발매를 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한 24년, 25년 정도가 흐른 거죠. 3월 31일이요? 네. 제 생일날 발매를 했네. 그래요? 생일 선물이었네. 98년이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생일 선물로 샀나 보다. 아닌가? 그게 발매가 3월 31일에 했고 우리나라에는 조금 시기가 지난 다음에 판매됐으니까 억지로 좀 끼워 맞춰보려고 했는데 자기 생일 자랑만 한 거잖아요. 녹음일 기준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억지 멘트가 들켰습니다. 어쨌든 간에 1998년도에 발매된 이제 실시간 전략 게임입니다. 뭐 간단히 스토리가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그냥 뭐 인류와 외계 종족 사이의 분쟁이다. 뭐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크게 한 3가지 종족이 있습니다. 테란과 프로토스 그리고 저그 이 3가지 종족이 싸움을 벌이는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게임을 들어가면 이제 종족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족을 선택해가지고 상대방이 선택한 종족과 이렇게 배틀을 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볼 건데 첫 번째로는 스타크래프트가 왜 인기가 있었는지 인기 요인이 뭐길래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사람들이 즐기는 게임이 되어버린 건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여쭤볼 건데 스타크래프트는 왜 인기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 완벽한 그 종족 간 밸런스가 아닌가 싶어요. 네. 네. 당시에 스타크래프트가 이제 실시간 네. 그 뭐라 그러죠? 그 배틀넷? 아니죠. 그 이제 장르의 이름이 있었는데 실시간 RTS라고? 전략 게임. 전략 시뮬레이션. 예, 전략 시뮬레이션. 요로 이게 거의 붐을 일으켰잖아요. 네. 네.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빵 터지고 유사 작품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네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커맨드 앤 컨커 시리즈라고 요게 또 있었고 네. 기억하시나요? 저는 몰라요. 아, 커맨드 앤 컨커 시리즈 모르세요? 네, 뭐 네. 아무튼 뭐 소련과 뭐 이런 또 전략 시뮬레이션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뭐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시리즈 있었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와중에서도 철옹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이 종족 간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그런 완벽한 밸런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게 약간 삶이랑 좀 닮아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너무 네. 철학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자원을 캐고 네. 그 유닛을 뽑아가지고 침략해서 뭔가 이제 깨부수고 이런 경쟁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이랑 좀 맞물려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삶이랑 네. 좀 닮아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뭔가 쾌감 같은 것도 좀 있고. 근데 당시에 초딩들이 가장 많이 했을 텐데. 초딩들보다는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들이나 중학생들이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학업의 압박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게임에서는 자기가 이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예, 예. 또 다른 걸 생각해 보면은 네. 뭐 캐릭터 디자인 같은 거 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의 세계관 그걸 통해서 이제 2차 판권이 생기고 유저가 그냥 단순히 게임을 하는 그 행위만이 아니라 게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면의 문화적인 산출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IP 그렇죠, 겠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게 이제 스타크래프트의 힘이었던 거죠. 네, 네. 뭐 개성 있는 캐릭터들과 네. 그 캐릭터들을 감싸고 있는 스타크래프트의 세계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블리자드가 잘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성공을 이끌지 않았나. 뭐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게 다 사실 맞는 얘기예요. 크게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아까 푸르님께서 말씀해주신 게임의 재미입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런 종족 간의 유례 없는 밸런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특이했는데 그 전까지는 있어봤자 2종족이었거든요. 그 2종족 간의 뭔가 게임은 게임 업체에서도 그 밸런스를 맞추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게 3종족으로 늘어났을 때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는 어렵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게 묘하게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면서 여기다가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그리고 세계관이 갖는 스토리 자체가 이제 탄탄하다 보니까 뭐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걸 넘어서 이 게임은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도 있다더라. 알고 보니까 얘는 뭐고 얘는 뭐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확장되면서 이걸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무궁무진하게 생겨버리다 보니까 이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죠. 그 싱글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네. 스타크래프트 싱글 플레이 네. 뭐 캐리건 뭐 레이너 이런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영웅들이 단순히 이제 게임에서 하나의 유닛으로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 네. 그 영웅들의 각자의 스토리가 또 있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싱글 플레이를 즐기는 데 있어서도 멀티플레이 못지않은 재미가 있었고 그런 것도 또 성공의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진짜 뭐 유닛들마다 각자의 다 이야기가 있고 얘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뭐 확장될 수 있는 요인이 되게 많았죠. 네. 보통은 멀티플레이 위주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 멀티플레이가 아니라 싱글 플레이를 할 때는 굉장히 재미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스타크래프트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싱글 플레이를 즐기는 사람도 꽤나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렇죠. 근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싱글 플레이를 즐기는 사람도 많았지만 사실 스타크래프트가 가장 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배틀넷이라는 멀티플레이의 존재 그렇죠. 때문이었습니다. 역시 핵심은 그래도 배틀넷이죠. 당시만 해도 대화를 하면서 누군가와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채팅을 하면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뭐 서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매칭을 잡을 수도 있고 이런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혁신적이었고 네. 이렇게 누군가와 게임을 하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게임이 갖는 재미가 보는 재미로도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회나 시합으로서의 확장이 되기 시작하고 이 대회나 시합으로서의 가치를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시대적인 배경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네.
당시 시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매 시기가 1998년도였어요. 네. 1998년도면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IMF 직후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시에 이제 뭐 취업도 안 되고 뭐 실업도 다 되고 이러니까 네. 시대적으로 되게 암울했던 시기였는데 네. 이거를 조금 어느 정도 위로해 줄 수 있는 문화 중에 이런 PC방 문화가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PC방 문화라는 게 약간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그 당시에는 마땅히 없었는데 맞아요. 이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PC방이 되게 보급이 활성화되고 여기에 사람들이 가서 조금 뭐 즐기다 보니까 이게 그 전까지는 PC방이라는 공간이 사무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스타크래프트 이후로는 문화의 공간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유의의 공간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때 뭐 거의 대격변의 시대였잖아요. 돌이켜 보면은 네. 아날로그 시대에서 인터넷 시대로 넘어오는 시기였는데 네. 그 시기를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그러니까 저희들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될지 좀 갈팡질팡했던 느낌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문화를 배척?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셨던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다 좋지 않다고 그러니까. 생각했죠. 예. 왠지 모르게 그냥. 인터넷 자체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한 발 더 나가서 게임이라는 거를 애들이 하기 시작하니까 네. 되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이렇게 게임의 재미와 시대적 배경 외에도 선수들의 캐릭터,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들의 캐릭터도 굉장히 좀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프로게이머들은 각 선수마다 지닌 그런 내러티브가 있었어요. 각 선수가 스토리가 다 있어가지고 단순히 뭐 프로게이머 1, 프로게이머 2 이게 아니라 선수들마다 별칭이 있었거든요. 뭐 임요한 하면 황제, 네. 홍진호 하면 폭풍, 이윤열 하면 뭐 천재, 그 이후 세대에서는 뭐 이재동 하면 폭군, 뭐 이영호 하면 최종병기, 뭐 이렇게 선수들마다 다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뭐랄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선수와 선수가 대결하는 게 아니라 특정 캐릭터와 캐릭터가 경쟁을 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 더군다나 이 선수들 간의 상성도 있고 종족 간의 상성도 있어가지고 마냥 이렇게 완벽한 선수가 항상 이기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폭풍이랑 뭐 황제랑 싸우면 누가 이긴다 뭐 이렇게 되고 뭐 어떤 선수는 특정 선수한테 약하고 그 특정 선수는 또 다른 선수한테 약하고 약간 이렇게 물고 물리는 상성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재미를 많이 느끼게 해줬죠.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되게 라이벌 관계 같은 것도 뭐 임요한이랑 홍진호랑 싸운다 하면은 임진록이라 그래가지고 뭐 임진록이란 게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그냥 임진록이라고 붙여가지고 다 같이 한 건데 뭐 그러기도 하고 나중에는 뭐 특정 선수들을 묶어서 택백리쌍이라고 이거는 모르세요? 아 이거는 이후 세대에 나온 건데 그 김태경 그다음에 송병구 그다음에 이영호 이재동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택백리쌍의 시대다. 뭐 이렇게 했던 시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 나중에는 안 봤구만. 안 봤어요. 네. 이거는 나중에 좀 한 몇 세대가 지난 다음에 스타1의 거의 막바지에 나온 얘기들이라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캐릭터와 스토리가 맞물려가지고 보는 맛을 되게 증가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중계하시는 캐스터분들의 그 특유의 네. 흥분해서 소리 지르는 맞아요. 거 네. 그런 게 되게 또 그게 재밌었죠. 되게. 당시에 엄전김이라고 아세요? 엄전김? 네, 엄전김이라고 그러니까 엄재경, 전영준, 김태형 이렇게 그 온게임넷에 3명의 캐스터와 해설을 두고 엄전김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이 세 사람이 만들어내는 스토리텔링이 그 스타리그 판을 거의 뒤흔들 정도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드린 그런 별칭들 있죠. 그 별칭들의 거의 한 절반은 팬들이 짓고 나머지 절반은 이 캐스터와 해설이 지었을 정도로 이들의 스토리텔링이 스타판을 되게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약간 통틀어서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임요한이라는 하나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임요한이라는 하나의 선수를 스타크래프트의 인기 요인 4가지 중에 하나로 굳이 넣은 이유는 이 선수가 갖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임요한은 스타크래프트의 그냥 아이콘이었어요. 그렇죠. 잘생기기도 했고요. 네, 임요한이 없으면 스타크래프트의 판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지금의 e스포츠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을 정도로 임요한이 가진 영향력은 되게 어마어마했는데 임요한이라는 선수가 이뤘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그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의 인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죠. 당시에는 뭐 아까 저희들 얘기하긴 했지만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게임을 안 좋게만 보는 경우도 많았고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식 자체가 게임하는 친구들을 그냥 사회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
방에서 이렇게 뭐 키보드만 두들기는 친구들 이렇게만 바라봤었는데 그쵸. 이 임요한이라는 선수가 하나의 판을 만들고 팬들을 유입시키고 기업과 계약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치를 창출하다 보니까 프로게이머가 놓인 그 게임 산업 자체가 아예 바뀌어가는 그런 결과를 낳은 거죠. 그쵸. 당시 임요한 선수는 단순히 그냥 한 명의 프로게이머로 남은 게 아니라 이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개인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정부 입장에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프로게이머들은 그런 데를 가면 자기의 연습 시간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빼먹지 않고 싫은 티를 한 번도 안 내고 다 다녔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프로게이머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에서는 항상 임요한 선수가 가서 이렇게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임요한 선수가 황제라는 칭호를 받았던 계기가 그거 아닌가요? 말인 한 마리로 럴커 잡았던 그. 그렇죠. 네. 그 임요한 선수가 뭐 이렇게 게임 산업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 것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실력? 네, 그 엄청난 실력이 있었어요. 컨트롤 능력으로. 그렇죠. 맞아요. 임요한 하면은 예. 컨트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마린을 이렇게 럴커나 저글링 같은 상대 유닛에게 잡히지 않고 마우스랑 키보드를 이용해서 컨트롤하는 능력이 그 당시에는 조금 혁명적인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더군다나 임요한 선수가 가진 그 전략의 깊이가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뭐 생각하지도 못한 전략들을 가장 많이 만들어낸 사람이 임요한 선수였죠. 네. 사실상 그래서 임요한이라는 선수는 어떻게 보면 e스포츠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고 그 시작 자체를 임요한이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e스포츠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는 거의 개척자나 다름없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네. 뭐 이렇게 게임의 재미, 그리고 시대적 배경, 선수들의 캐릭터, 임요한 이 네 가지 정도로 스타크래프트의 인기 요인을 살펴봤는데 하나의 요인으로 이렇게 스타크래프트가 성공했다라기보다는 이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지면서 이 스타크래프트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스타크래프트가 어떻게 해서 이제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했느냐 그 스타크래프트의 몰락 요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사건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으세요? 그 게임이라는 게 네.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게 있고 더 발전된 그래픽과 화려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소비자의 눈을 끌 수 있는 게임으로 이동되는 게 너무 자명한 이치인데 2000년대 이후에 나오는 게임과 그런 부분에서 대적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렇죠. 예.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두 분 다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어떤 일종의 사건 네. 같은 거는 사건이 저는 있어요?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 있긴 하죠. 승부 조작. 네, 맞아요. 그래요? 기억났다. 그러니까 뭐 승부 조작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스타크래프트의 몰락 요인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이건 되게 유명했죠. 승부 조작은. 뭐 마재윤 씨 이런 거 얘기하는 건 맞죠? 그렇죠. 네. 주작 그거요? 네. 그 주작이라는 용어의 이제 시초가 되었던 그렇죠. 내가 볼 때는 두 분 다 초창기에는 되게 열심히 봤어. 근데 이제 후반부에는 조금 덜 보신 것 같은데 학업에 집중하시느라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후반부 또 열심히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아. 승부 조작을 잊고 있었네. 네, 뭐 승부 조작 사건을 다루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 전에 뭐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푸른님이 말씀해주셨다시피 게임이 서서히 20년 가까이 흐르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고인물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고인물화는 정말 위험한 현상이죠. 그쵸. 뭐 시청자들도 뭐 그냥 보는 것도 사실 지루해지고 봤던 게 봤던 것 같으니까 게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맨날 똑같은 게임을 하는데 이제 게임들이 그 이후로 많이 출시됐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도 이제 그 게임 98년도의 게임을 꾸준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죠. 그쵸. 이렇게 20년 가까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일이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점점 고인물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특히나 대회나 시합 같은 경우에서는 선수들의 수준이 너무나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뭐 흔한 말로 족밥 싸움이 더 재밌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 너무 잘하니까 이제. 근데 선수들이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플레이를 분석하고 그다음 다 같이 합숙을 하면서 연습생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프로 팀이 이렇게 창설이 되고 유지가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훈련량도 많아지고 실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다 그냥 천편일률적인 게임이 나오기 마련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스타리그가 종료될 시점 즈음에는 이제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물량을 중심으로 하는 게임이 조금 펼쳐지다 보니까 경기 시간도 조금씩 길어지는 측면이 있고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기 요인 중에 하나였던 그 선수들 간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누구랑 누가 싸우면 누가 이길지 진짜 까봐야 아는 그런 형국이 많이 마련이 됐거든요. 뭐 특정 뭐 컨트롤을 잘하는 선수랑 물량 위주의 선수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궁금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면서 네. 근데 까보면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뭐 상성 간에 이렇게 물리는 것도 있고 이런데 스타리그가 종료될 시점쯤에서는 그냥 뭐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 항상 잘하고 이 선수들이 거의 게임을 지배하고 시합을 지배하고 대회를 지배하는 형식이 꾸려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전 대회랑 비슷하구나 개성이 없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신선함이 부족한 점이 하나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 고인물화가 얼마나 게임이 위험한 거냐면 네. 새로 즐기는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하나의 나라의 인구 구조와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노령화된 인구는 빠져나가고 네. 그걸 채우는 새로운 이제 파릇파릇한 인구가 새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네네. 위에가 너무 강하니까 밑에가 이제 들어올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맞아요. 이게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처음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들어가면 그냥 너무 잘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알려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부모 욕만 해. 못하면. 그러다 보니까 뭐 아예 처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입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사실이긴 하죠. 블리자드라는 게임 회사 입장에서도 스타크래프트는 너무 오래된 IP이기도 하고 네. 뭔가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거기서 뭔가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네. 남은 거라고는 결국 그걸로부터 발생한 어떤 대회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걸 텐데 그것도 결국에는 고인물화가 진행되면은 더 이상 의미가 그러니까 팬층도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사양길로 접어드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말씀해주신 게 두 번째 이유인데 사실 대체할 수 있는 게임들이 많이 등장했던 것도 영향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말씀하신 블리자드 같은 경우도 스타2를 이렇게 새로 내게 되면서 스타1에 대한 지원을 거의 안 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스타2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스타1에 대한 관심도도 적어지고 그 첫 번째 이유랑 조금 맞물리면서 스타1을 하던 사람들이 스타2로 이렇게 관심이 몰려갔던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게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뒤에는 지금 시대를 이끄는 장르인데 이게 보통 AOS 장르 혹은 MOBA 장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흔히 하고 있는 LOL, 롤이나 아니면 도타2 이런 게임들 지금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의 장르들이 이쯤 돼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스타1의 수많은 팬들이 갖고 있는 관심이 이쪽 장르의 게임들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영향도 굉장히 컸었는데 무엇보다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사건이 바로 2010년에 벌어진 스타리그 최초의 승부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승부 조작에 대한 썰들이 조금 돌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다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고 무엇보다 이 스타크래프트 리그 자체가 프로게이머들의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찬 정말 그냥 때묻지 않은 리그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승부를 조작했다라는 거는 정말 쉽게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게 실제의 사건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스타크래프트 리그가 갖는 신뢰도 전체가 뿌리채 이렇게 뽑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걸린 거죠? 이게 한 검사분이 계셨는데 되게 스타크래프트 매니아라고 하세요. 아, 리얼 검사가? 네. 근데 그 분이 수사를 시작했나? 수사를 시작한 건데 수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썰들이 돌았던 거죠. 그러니까 썰들이 돈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플레이를 선수들이 간혹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예를 들면요? 어떤 플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명히 일꾼으로 상대방을 봤는데 못 본 것처럼 이렇게 경기를 치른다던가 근데 이게 승부 조작이라는 의심이 들기 전까지는 이게 해설진들도 상식적으로 저런 플레이를 어떻게 하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이게 조작으로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기본적으로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 선수가 당시에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거나 아니면 연습량이 부족했거나 이렇게 판단을 하지 승부 조작까지는 상상을 못했단 말이죠. 근데 한 번 이 검사가 파헤쳐 보니까 전문 브로커가 있었고 가담한 선수들이 여러 명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10몇 명이 이렇게 적발이 되는데 문제가 심각했던 거는 단순히 이 선수들이 조금 경제 상황이 어려운 그 2군 선수들이나 뭐 연습생 선수들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으면 그래도 사건 자체가 정말 돈이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다 이렇게 여겨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문제는 이 걸린 선수들 중에 다수가 팀에서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중진급 선수들이었고 무엇보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선수가 마모 씨가 계시죠. 아까 다 말했는데. 네. 아, 이름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이 세계에서는 금기시돼 있어요. 금기입니다. 기록도 다 삭제됐고 이렇기 때문에 어. 이 마모 씨가 뭐 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보통 선수가 아니었어요, 사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기를 본좌 라인이 있거든요. 그 스타크래프트의 한 세대를 이렇게 풍미하던 라인이 있어요. 보통 임요한, 이윤열, 최연성 뭐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다음 최연성 다음에 바로 마재윤이었거든요. 그 마모 씨였는데 이 선수가 그 당시 세대를 이렇게 그냥 휘어잡듯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선수가 승부 조작에 가담한 그것도 죄질이 가장 무거운 그 브로커의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진짜요? 사람들의 충격은 이제 엄청났죠. 당시에. 근데 당시에 그 브로커를 행세하면서 브로커 행세를 하면서 받은 돈이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또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후일담이긴 한데 그 선수가 당시에 뭐 부모님께서 이렇게 빚을 잔뜩 져가지고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는데 그 돈으로 그렇게 인생을 걸었어야 됐냐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왜냐면 나오고. 마재현 선수는 그 마모 씨는 당시에 그 상금을 엄청나게 획득했을 정도로 성적이 좋았고 대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다른 가담 선수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더 컸던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가담했던 선수들 중에 공군 에이스 소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군이라는 팀의 군인 신분인 선수가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는 것 자체가 파장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죠. 이러다 보니까 승부 조작 사건이 일어난 뒤로부터 뭐 하나둘씩 도미노처럼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몇 년 뒤에는 뭐 스폰서들이 그러니까 리그마다 스폰서가 대형 스폰서가 항상 있거든요. 그 스폰서가 뭐 후일담으로는 줄지어서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얘기도 많았고 팀들도 많이 해체를 합니다. 이 이후로. 물론 이 승부조작 사건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 게임이 어느 정도 고인물화가 됐고 두 번째 이유였던 대체 게임에 등장했던 것도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무엇보다 이 승부조작이 스타리그의 쇠퇴를 가져왔다고 하는 거는 그 누구도 아마 무시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말이 조금 많거든요. 승부 조작이 스타리그의 폐지를 불렀다. 아니면 승부 조작이 없더라도 스타리그는 폐지될 수순을 밟았을 거다. 그렇게 얘기는 많은데 지금도 논란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다 생각하는 거는 그 승부 조작이라는 사건 자체가 스타리그의 수명을 짧게 했다. 이 정도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기가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게 하나의 도화선이 된 건 맞죠. 그렇죠. 물을 지핀 거죠. 근데 이제 불명예스러운 폐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되게 게임 역사상 되게 위대한 게임이 이 하나의 승부 조작 사건 때문에 조금 몰락의 길을 걸었다라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죠. 맞아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온게임넷에서 스타크래프트 1으로 치러진 공식 대회는 2012년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아, 이제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도 뭐 꼭 방송사는 아니었지만 아프리카 TV나 곰 TV 이런 곳에서도 스타리그가 열리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모두가 즐겼던 그 MBC 게임 채널과 온게임넷에서의 스타리그는 2012년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죠. 이렇게 스타크래프트의 공식적인 대회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자연스럽게 다른 게임들로 많이 대체가 되고 이러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사람들에게 잊혀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스타크래프트가 가진 우리 사회에서 남긴 의미는 굉장히 좀 남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여러분께서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우리 사회에 미쳤던 영향이 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의 새로운 산업을 열어줬다는 거? 게임 산업. 게임으로 대회를 치르고 프로 선수가 양성이 되고 이런 거는 그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의 직업군이 만들고 하나의 산업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 새로운 문화 산업이 생겼다고 봐도 그러니까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타크래프트 덕분에 한 연구가 있었는데 연구에 따르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5조 이상의 경제 효과를 냈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단순히 그런 정량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자체가 지금의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발전을 이끈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한 우리나라 시장 규모로 게임 산업이 한 20조 정도 되거든요. 전 세계로 따지면 한 250조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뭐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서 한 4위 정도 되는데 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바로 스타크래프트가 있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전만 하더라도 어떤 경제 활동 이제
돈을 벌지 못하면 어른들이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척하고 쓸데없는 걸로 치부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었는데 네. 이 스타크래프트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의 산업이 열리고 그걸로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네. 기성 세대들도 다른 시각으로 게임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쵸.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콘텐츠 자체를 바라보는 인식이 아예 그냥 바뀌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2001년도에 KBS 아침마당에서 임요한 선수를 초청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이에요. 네, 그게 e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 간에서는 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당시 주제가 게임 중독이었어요. 게임 중독이라는 주제로 뭐 전문가랍시고 임요한 선수를 패널로 이렇게 모신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 이상벽 씨랑 이금희 씨가 MC를 보셨는데 그때 당시 인식을 이 방송이 다 보여주는 것 같은데 질문을 이런 걸 해요. 임요한 씨한테. 당시에 PK라고 많이 불렀죠. 플레이어 킬? 네. 이 게임에서의 PK를 많이 하시면 실제로도 뭔가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딴 질문했다고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프로게이머한테 그런 질문을 그 질문을 뭔가 조심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막 했어요? 그러니까 막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 문제의식을 못 갖고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가볍게 던졌다는 거죠? 뭐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악의가 있어서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게 아니라 당시의 사회 인식이 그게 그냥 당연한 듯이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네. 그리고 임요한 선수가 되게 어이없어하는 표정이 화면에 잡히고 뭐 이후의 질문도 되게 가관인데 뭐 임요한 선수는 사이버머니가 얼마가 있으십니까? 약간 이런 거를 물어본다든지 뭐 1억 이상 있으세요? 뭐 이런 거를 물어본다든지 조금 프로게이머라는 인식이 당시에 정립되지 않다 보니까 되게 좀 무례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이렇게 하죠. 어쨌든 당시에 이렇게 인식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질문을 날리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게임이라는 콘텐츠가 가진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컸습니다, 당시에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게임이 자리 잡고 나서 그다음에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기서의 선수들이 연봉을 되게 어마어마하게 받는다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죠. 뭐 당시에 뭐 인터뷰 같은 거 보면은 초등학생들 직업순위 1위가 희망 직업순위 1위가 프로게이머기도 했고 이게 조금씩 발전을 하게 되면서 게임이라는 콘텐츠가 단순한 놀이거리에서 하나의 스포츠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실제로 뭐 요즘 2018년에 있었던 아시안 게임에서는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맞아요. 진행이 되기도 했고요. 2022년에 이제 곧 열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이제 e스포츠를 가지고 대회를 열고 공식 경기가 열리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뭐 크게 보면은 하나의 새로운 문화 산업을 이끌어냈다라는 게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게임이라는 콘텐츠를 인식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e스포츠의 시초가 됐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스타크래프트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던 게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판매량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절반 가까이 우리나라에서만 팔렸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이 있었던 게임이라고는 보기는 사실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가까이 판매량이 우리나라에서만 발생을 그러면 했고 거의 뭐 내수 게임이네. 우리나라 내수.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는 거지 다른 나라에서 안 팔렸다 이 얘기는 아니고 이 게임이 갖는 그런 시대적인 의미가 되게 크기 때문에 게임을 토대로 하나의 경기가 열리고 하나의 대회가 열리고 이런 과정들이 스타크래프트를 통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팔린 수많은 게임들이 그리고 e스포츠로 나아간 수많은 게임들이 스타크래프트의 영향을 막대하게 받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IMF 때 되는 일도 없고 게임에서 다 때려 부수고 막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기가 특별히 많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까 말했잖아요. IMF 때 되는 일도 없고 아니 근데 안 들었구만.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단순히 근데- IMF 때문에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에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이유를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컸었고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시작된 이렇게 대회라든지 아니면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당시 사람들을 되게 위로해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또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망 이런 것도 네. 굉장히 빠르게 깔리기도 했으니까 그런 건 네. 좀 영향이 있었겠네요. 그 당시에 그 정보 산업으로 정보 산업을 이렇게 키우자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네. PC방 보급이나 게임 산업의 육성과도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뭐 어쨌든 여기까지 그래서 저희가 스타크래프트의 개요와 인기 요인, 그다음에 쇠퇴 원인,
그다음에 스타크래프트가 갖는 의의까지 살펴봤는데 사실 이후에 스타크래프트 1이 공식적인 대회가 끝났긴 하지만 이후에 스타크래프트 2도 나오기도 했고 스타크래프트 1이 나온 19년 뒤죠. 스타크래프트가 20살이 되는 해에 스타크래프트 1을 만든 회사 블리자드에서 스타크래프트 1 리마스터 버전을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리마스터 버전이 출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스타크래프트를 찾는 그런 경향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대회가 많이 열리기도 했고 뭐 사람들의 실제 접속량도 많이 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얼마 전에도 사실 경기가 하나 열렸는데 그 올해가 2022년이잖아요. 네. 2022년 2월 22일을 기념해가지고 그 홍진호 선수가 2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홍진호 씨. 네, 그래가지고 대콩절이라 그래가지고 2022년 2월 2일이 속콩절이고 2022년 2월 22일을 기념해가지고 대콩절 기념 임진록이 다시 열렸어요. 그래서 임요한 선수랑 홍진호 선수가 하는 경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기도 했는데 네. 어쨌든 뭐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면 뭐 떠오르는 게 많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대회를 거의 매번 챙겨봤기 때문에 대회가 끝날 때마다 선수들이 흘리는 그런 눈물들도 다 기억이 나고 우승한 다음에 막 뛰어가면서 막 환호하는 그런 세레머니하고 이런 장면도 기억이 나고 무엇보다 뭐 친구들과 PC방 가서 그렇게 놀았던 추억이 좀 많이 생각나지 않나 뭐 싶은데 스타리그가 종료될 시점에 그 당시 경기가 진행이 되면 팬들이 되게 그 플랜카드 같은 거를 많이 내걸어요. 거는 게 하나의 문화였는데 그 당시 플랜카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플랜카드가 있거든요. 스타크래프트가 있어서, 그러니까 스타리그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약간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짠하다. 그 문구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뭐 당시에 뭐 스타리그가 종료될 때 그 전영준 캐스터가 마지막으로 한 8분 정도 얘기한 그 멘트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짠하고 이런데 뭐 어쨌든 간에 스타크래프트는 하나의 게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게임을 넘어서 뭐 시대적으로든 이게 문화적으로든 아니면 나아가서 산업적으로든 우리에게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는 모두한테 거의 인정받는 고전 게임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뭐 1시간 동안 이렇게 고전 게임으로 자리 잡은 스타크래프트를 추억할 수 있어서 되게 저한테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제 인생을 망칠 뻔한 하나의 게임이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되게 즐거운 시절이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에피소드는 마무리해볼까 하는데 뭐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네. 재밌게 들었고요. 스타크래프트를 열심히 하던 옛날에 그 친구들이 떠오르네요. 연락 안 하시나 보죠? 너무 오래전 친구들이라서 네, 연락하기 힘들죠. 네. 네. 그때는 진짜 그 게임 CD 하나에 네. 되게 열과 성을 다해서 다뤘던 그 어릴 때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 CD에 막 기스하는 날까봐 뒷면을 열심히 닦고 막 관리하고 이랬던 맞아요. 기억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막 서점가에 가면 그때 당시만 해도 게임 잡지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게임 잡지 코너에 가서 막 읽어보고 그랬던 그 기억들이 떠올라가지고 네. 지금 뭐 또 이 좁은 방에서 네. 약간 공상에 잠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빈동님 떠들고 있을 때 공상에 남기셨네요. 잘 안 듣고 공상만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요즘에는 참 느끼기 어려운 감성들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한 네. 그런 것들이 네. 스타크래프트가 아날로그 같진 않잖아요. 그리고 디지털이긴 한데 우리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스타크래프트가 아날로그 같아. 그런 CD 물리 매체. 그런 느낌 네. 좀 뭔지 알겠다. 말을 하면 할수록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물리 매체 자체가 이제는 뭔가 아날로그 틱하잖아요. 그렇네. 그래서 뭐 그런 아날로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최근에 뭐 아프리카 TV에서 보면은 스타크래프트가 되게 하나의 고전 게임을 하는 콘텐츠로 자리 잡아가지고 많은 BJ들이 하기도 하는데 언젠가는 다시 스타크래프트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뭐 추억에 남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한 번 더 다 같이 즐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고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순트님께서 아마 건강을 회복하신 다음에 새로운 고전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